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66돌세 즈음하여 중국의 당과 국가 지도자들에게 축전을 보내셨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부강본영과 귀국 인민의 행복을 축원합니다. 북중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국경절을 맞은 시진핑 주석에게 축전을 보냈는데 단 2문장뿐이었다고 합니다. 매해 조금씩 짧아지고 있는 건데요. 북중 관계를 분석해보고 국군의 날을 맞아 남북 군사력에 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아 평화협력원 전현준 원장, 통일연구원 차도현 개관연구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축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축전이 짧아지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심장하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서로 이 기분 나쁜 사이끼리는 말이 길어질 수가 없다라는 뭐 일반론이 적용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예. 그동안 이제 그 북한 측에서 보내는 축전의 내용이 그 2012년 이제 본격적으로 김정은이 그 정권 일선에 등장한 이후에 좀 짧아진 건 사실이에요. 네. 2010년 같은 경우에는 한 6문장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뭐 전반적으로 축하한다. 그리고 예. 앞으로 잘 되길 바란다. 이런 내용의 딱 2문장이었거든요. 네. 다만 지금 우리가 이 하나 지켜봐야 될 것은 두 지도자 간에 뭔가 좀 이 스타일이 안 맞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그런데 북한은 그 이 김정은 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지만요. 중국은 이제 더 이상 시 주석 혼자의 중국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북중 관계를 생각을 할 때 이런 문장 자체에서 볼 때 내포되는 게 관계가 냉각돼 있다,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태다라는 걸 짐작을 할 수만 있지만 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간 내에 파국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예측하기엔 무리가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관계는 오히려 1992년에 한중 수교가 있었거든요. 그 후에 2000년까지 8년 동안 북중 간에 아무런 고위 인사 교류가 없었어요. 예. 그 관계보다는 그래도 덜 냉랭하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단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축전이 짧아졌다는 것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왜 짧아졌다고 보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짧아졌다고 하는 것은 북중 관계가 나빠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이제 길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좀 더 칭송을 하고 또 관계가 좋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다 보면 문장이 좀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문장이 짧다고 하는 것은 별로 좀 관계가 안 좋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네. 우리 인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좀 길게 인사를 하면 자기가 친근함을 표시한 거지만 짧게 뭐 잘 있었어? 밥 먹었어? 그리고 그냥 좀 어색한 이렇게 사이 아주 때 썰렁하게 그렇죠. 예.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이제 국가 대 국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정학적인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이 북한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약간 기분이 좀 나쁠 거예요. 네. 자기가 출범할 때 핵실험을 했고 그로 인해서 미국의 실험대들이 대거 또 동해나 서해로 몰려와서 중국을 압박을 하고 또 심지어 사드를 배치한다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김정은이 조금 앞서 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1966년이나 67년의 그 북중 관계, 그러니까 홍위병이 김일성을 비난하고 주잡하다. 김일성이는 봉건 왕조다. 네. 이렇게까지 비난하면서 정말 일촉즉발까지 갔었던 그런 시대를 생각한다면 지금은 뭐 서로 상호 비방을 한다든가 최고 지도자를 뭐 폄훼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너무 우리가 북중 관계를 최악의 상황이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도 북한을 콕 집어서 얘기는 안 했지만 네네. 북한의 도발 억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긴 했거든요.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원론적인 부분에서 얘기한 거예요. 누구도 한반도에서 이제 긴장을 그 고조시켜서는 안 된다. 이제 그 맥락으로 보면 고조시키고 있는 게 주로 북한이니까 네.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또 거꾸로 뒤집어 보면 네. 그렇게까지 지금 개인적인 관계가 냉랭한데도 불구하고 개인이라든가 김정은 개인이라든가 북한이라는 체제 자체를 딱 집어서 얘기하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 정도로 중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이 아무리 부담이 되고 또 때로는 개인적인 지도자 관계에서는 참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전략적인 가치,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북한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세력이 그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걸 저지하는 이 완충지대의 역할을 해왔거든요. 예. 그 전략적 가치가 갑자기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될 거고요. 그 사실 그 90년대 이후에 북한이 이 상대국에 대해서 이 거친 표현을 한 거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에요. 지금 이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래도 그 이 유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네. 92년에 한중 수교 이 직후에요. 그 중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어요, 북한이. 예. 근데 90년에 한소 수교가 있은 직후에 뭐라고 노동신문에 나왔냐면 그 자기 우방의 이익과 신뢰를 달러에 팔아먹었다. 배반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북러 관계가 예. 계속까지 지금 악화되고 있는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두 분 다 확대 해석을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오늘 저희가 북중 관계가 좀 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려고 합니다. 중국 열병식에서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좀 귀한 대접을 받았고 최룡해가 저 뒤에 앉아 있는 걸 보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 이 역학 구도가 좀 변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전통적인 이제 한반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북방 삼각관계라고 그랬죠. 예.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한 편이 되고 또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한 편이 되는 남방 삼각관계. 그렇게 해서 이제 대립 구도가 이루어졌었죠. 네. 그것이 이제 전통적인 냉전 시대의 구도였다고 한다면 예. 냉전이 끝난 이후로는 그런 것들이 좀 흩어졌어요, 사실상. 그래서 한중 수교가 되고 한러 수교가 예. 되고 물론 북한과 일본, 북한과 미국과는 수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네. 그래도 어떻든 간에 이런 삼각관계가 깨지면서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되는 방향으로 이제 나가는 그런 형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일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다시 또 북중러 한미일 대립구도로 가는 것이 아니냐. 네.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에서 또 그동안에 6차례에 걸친 한중 간의 관계 복원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게 되면은 꼭 그런 대립구도, 삼각 간의 대립구도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예. 특히 중국은 지금 옛날의 중국이 아닙니다. 이게 못 살 때 중국이 아니고 이제 G2라고 하는 본인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미국에 필적할 만한 그런 나라가 중국이다. 그러면 중국이 그렇게 북한만 감싸고 돈다든가 러시아만 감싸고 돈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네. 이제는 자기들도 한국을 포함해서 모든 국가들을 포용하겠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굳이 전통적인 의미에서 냉전 시대에 우리가 대립구도로 봤던 그런 것들은 깨져가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의미로 세계 평화를 유지할 정도로 관계가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떻든 한쪽으로는 협력을 하지만 또 한쪽으로는 대립을 미국과 중국 간에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역시 우리는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중국과 우리가 가까워진다고 하더라도 한미 그런 혈맹 관계지 않습니까? 사실 예. 그런 관계를 깨기는 쉽지 않을 거고 그런 측면에서 또한 중국과 북한 관계가 지금은 혈맹이라고는 표현은 하지 않지만 역시 항일 무장투쟁 시기라든가 국공내전 시기에 북한이 중국 공산당을 도와줬던 그 혈맹관계 또 6.25 전쟁 때 중국인민해방군이 북한을 도와줬던 것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고려를 해보면 역시 또 혈맹관계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깨졌다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래서 다시 또 혹시 복원됐다고 볼 수도 없는 애매한 상태가 지금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관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불안정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그 와중에 북한이 계속해서 이제 도발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와중에서 북한은 어떤 편에 서는 것이 자기 국가의 이익이 되는가를 계속 지금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는 네. 이런 이제 몸부림을 친다 할까 이런 상황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압록강 인근에 북한하고 중국하고 합작해서 짓는 다리가 있는데 네, 2009년에. 예, 원래는 중국이 공사비를 내고 3년 안에 완공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네네. 5년째 공사만 한단 말이죠. 이게 뭔가 민기적거리고 하는 게 이것도 혹시 좀 예민한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 이것도 뭔가 뭐 기분 나빠서 변한가요? 그렇다 이제 지금 이렇게 예.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 2009년에 이 투자 협정이 체결된 그 시점을 보면 김정일이 아직 살아 있을 때예요. 아, 그리고 그 2009년 그만 해도 사실은 이렇게 그 북중 관계가 지금처럼 냉각돼 있을 때가 아닙니다. 네. 그럼 그 이후에 3년 후 완공이라고 하면 2012년인데요. 아직도 결정적으로 이 악화가 되기 이전이거든요. 네. 이 완공이 안 된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 이 분석들이 있지만은 일단 2009년에서 그 2010년, 11년 사이에 북한 경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2012년 이후에 조금 이제 반등의 기미는 보이고 있지만 네. 여러 가지 원인을 찾아볼 수 첫 번째는 결과적으로 이 교량을 놓겠다라는 게요. 그만큼 이제 이 물류 유통이라는 게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정부 간의 물류 유통은 생각보다는 지금 늘어나지는 않는 거죠. 대신 이걸 대체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른바 사무역, 예. 국경 무역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경제라는 게 중앙 그 계획 경제의 전체적인 폭은 오히려 늘어나지 않고 이 개인 인민들의 이제 국경 무역이라든가 사무역을 통한 이제 자본 축적이라든가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원래 2009년에 기획했던 그 이 경제 협력과는 지금 다른 방향의 조금 기본 의도와는 다른 방향의 경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마 전체적으로 이 추이를 좀 살펴보려고 다리 규모라든가 네. 이 물동량부터 다시 계산을 해보려는 이제 중국 측의 계산의 일환이다라고 이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예. 이 그동안의 예로 볼 때 이게 그냥 기분 나쁘기 때문에 투자를 미루고 있다. 이거는 제가 만약에 그렇다면 네. 사실 이 장성택의 이 처형 원인도 나왔지만은 굉장히 많은 지하 자원을 중국의 원가 이하로 덤핑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이해 분쟁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거래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일시당초.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냉랭해져서 그렇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근데 최근에 여러 가지 북한하고 중국 사이에 사사로운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 한국인을 납치하려는 북한 공작원을 중국 공안이 체포했다는 등. 그러니까 작은 문제들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쌓여서 어느 순간에 빵 또 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소한 충돌이랄까 사건들은 지금뿐만 아니라 네. 이전에도 계속 있어 있었군요. 왔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북중 간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휴전선처럼 그렇게 뭐 타이트하고 견고한 게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들랑달랑 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북한 인민군이라든가 또 보위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중국에 들어가 가지고 탈북자들도 잡아내고 또 중국 공안이 그걸 협조하고 그런 그 상황인 거고 예. 우리 최 박사께서 얘기했지만은 북중 국경 압록강 도망강 사이에 두고 밀무역이 굉장히 성행을 합니다. 네. 어림잡아서 연간 30만 톤 정도의 식량이 밀무역을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북한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북한 인민군과 중국 공안 간에 어떤 이권 다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상인 간에 어떤 그 거래에 있어서 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직접적으로 중국 상인들이 북한으로부터 현금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물건을 주지 않습니다. 중국 상인들이. 그동안에 많이 속았기 때문에. 예. 그런 과정 속에서 혹시라도 거래상에서 어떤 그 불일치라든가 또 속임수라든가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죽고 죽이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이것이 국가적 차원에서의 어떤 외교 문제로 비화한다든가 예. 물론 뭐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북중 관계가 굉장히 나빠진다든가 예, 그 혈매여행 관계라든가 이런 전략적인 협력 관계가 깨진다든가 그런 것은 네. 아닌 것이고 아. 일단 그런 국경 차원에서 또는 성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문제들이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결정적 원인이 되진 않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노동당 70주년 기념일이 다가오면서 이제 북한은 최룡해를 보냈었고 중국은 또 누굴 보낼 것이냐 하는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건요. 김정은이 초청장을 보냈다는 얘기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예, 아직까지 지금 얘기가 없죠. 네. 근데 이게 과연 이제 북중 관계의 문제인지 그럼 다른 쪽에 초청장 보냈다라는 소식은 공식 매체로 지금 나오느냐? 러시아와는 요새 예. 상대적으로 이 소식도 없어요. 그러네요. 이게 이제 이 김정은 정권의 스타일 문제인지 아니면은 이제 뭐
워낙 이 주변에 아주 가까운 쪽만 지금 보낸 건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지만 뭐 지금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가느냐 이걸로도 관심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북중 관계로 봐서는요. 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동안 이 북한 통으로 얘기하는 다이빙거나 네. 뭐 우다이 아무도 안 갈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그렇습니까? 정말 실무선에서만 갈 수도 있습니다. 아예 안 가지는 않겠지만은. 네. 근데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1995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92년 이후에 8년간입니다. 95년이 노동당 창건 50주년이었어요. 네. 그때도 나름 굉장히 의미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당시에도 중국은 이제 실무급만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해년도에다 물론 노동당 창건 70주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다시 올 수 없는 이 숫자이기는 하지만 이 자체에 여기에 누구를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자체가 앞으로의 북중 관계에도 계속 이제 뭘 남길 것이다. 이거는 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했는데 북한에서 아주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서도 핵이나 어떤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좀 억제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만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비난하겠죠, 당연히. 예, 유엔 연설에 대해서 조평통에서 상당히 강도 높게 네. 예,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의 속성상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국제 무대에 나가서 중국에서 가서 연설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네.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반응을 해야 됩니다. 네. 북한의 속성상. 그렇지만 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남북 관계가 나쁘게 전개되는 것을 예고하는 것인가? 예. 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또 자기들이 속내로 바라는 것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고 또 이번에 어쨌든 어떤 반응을 내놓기는 내놓겠습니다마는 네. 그것이 이산가족 상봉을 무산시킬 만큼 강도가 높은 것이었는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전에도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일관되게 병진 노선을 비판하고 핵을 내려놓아야 된다. 네. 개혁 개방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쭉 해오셨지만 또 북한은 필요에 의해서 대화를 하고 이산가족 상봉도 하고 8.25 합의도 하고 그랬던 것이거든요. 따라서 지금의 이 현 상황을 우리가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일 것이고 네.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얼마만큼 관리를 잘 하느냐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북한은 어차피 지금 몰려 있거든요. 네. 예, 중국으로부터도 사실 몰려 있는 거고 모든 국가가 북한을 싫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제 이런 국가에다 대고 너무 우리가 이 코너로 구석으로 몰게 되게 되면 정말 하지 않을 일도 할 수도 있거든요. 예. 어떻든 지금까지 10월 10일 날 미사일 발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렇죠. 우리 국방부라든가 정보당국의 얘기에 의하면은 아직 구체적인 지금 행동은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 판단입니다. 네. 앞으로 한 열흘 남기는 남았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부를 비롯해서 주변국들이 어떻게 북한을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북한이 뭐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난이 곧 관계 악화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말씀이시군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예전부터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같은 내용을 쭉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네. 어떤 분께서는 혹시 이러다 우리 관계 악화되는 건 아닌가? 또 단기적으로 보면 이산가족 상봉 못하는 거 아닌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동안 일관되게 얘기해온 것이 이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의 이제 신뢰를 확대해 나간다. 네. 그리고 북한이 스스로의 결정으로 변화하는 것을 돕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예. 결국 이게 좀 딱딱하게 들릴 수는 있고 북한을 너무 거칠게 다루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결국 이런 일관적인 원칙은요.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투명성을 이제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 상대가 항상 이런 반응을 보일 거기 때문에 내가 상대로부터 뭘 얻어내려면 어떤 정책을 이게 오히려 왔다 갔다 하는 정책보다는 훨씬 나은 거예요. 네. 다만 이 대통령 자신께서는 이런 말씀을 별로 하시는 적이 없는데 주변에서 이걸 해석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우리는 남북한 간의 기싸움에서 완전히 이겼다든가 네. 아니면은 북한이 완전히 이제 코너에 몰렸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리면 이제 스스로 이거는 굉장한 위시풀 싱킹, 희망적인 사고거든요. 이런 이 주변의 해석이 오히려 저는 북한을 강경적으로 몰 수 있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북한 체제라는 것 자체가 그 수령의 일인제 독재에 의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보통 소국들은 명분보다 실리를 중요시하는데 명분에 목숨을 거는 체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모욕당했다고 생각하는 경험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질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 압력을 가하고 얘는 이제
누가 뭐래도 계속 눌러도 되는구나. 이 차원에서 북한은 자기 인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어떤 네.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분명히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긴 보여주지만 스스로 물러설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테러도 확보해 놓고 북한을 다루는 것이 극단적인 선택을 저지하는 데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초반에 프로그램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 남북관계 이야기를 담은 회고록이 나왔거든요. 여기 보면 2차 남북회담 정상회담 직전에 김양건이 극비리에 청와대에 왔다 갔다. 이게 일단 가능한 일입니까? 뭐 가능하겠죠. 뭐 그 사람들이 당사자들이니까 얘기했기 때문에 네. 그거야 뭐 거짓말할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네. 예,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전에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고. 다만 그런 얘기들을 왜 이 순간에 책으로 써서 네. 내놓을 필요가 있겠는가 예, 하는 예. 문제입니다만은 또 이명박 대통령께서 내놓은 뭐 자서전인가에도 또 그런 그 내밀한 얘기를 다 했지 않습니까? 예, 예. 북한은 또 2011년에 이미 또 여러 차례 남북한에 그 일어났던 비사들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김영철 경찰총국장도 또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네. 남북한 공이 자기들의 어떤 이익이랄까 정치적 목적 그런 것을 위해서 이런 비밀한 얘기들을 다 쏟아내 버리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국제적인 관리랄까 이런 것에 그냥 어긋나는 일인 것이고 우리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에서 조금 씁쓸하고 네. 답답합니다, 사실은. 오늘 두 분 말씀 들으면서 겉으로 보이는 시그널이 그대로 해석되지는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이 다가옵니다. 네. 한반도 정세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두 분께 짧게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당 창건 70주년 나름대로 북한에서는 상당히 기념비적인 해죠. 네. 어떤 쪽으로든 그 자기 인민들한테 그리고 대외적으로 북한이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계기가 될 거고요. 지금 자꾸 이제 10월 10일 날 그 로켓 이제 발사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네. 사실 그 북한은 언제 쏘겠다 그런 적은 없어요. 그리고 북한이 중요한 기념일 날 딱 맞춰가지고 사실 대량 살상 무기 실험을 한 사례도 별로 없습니다. 네. 굳이 얘기하자면 1차 핵실험할 때 이제 당창건 기념일 하루 전에 이제 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0월 10일은 하나의 그 기점이죠.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한 달 뭐 이런 걸 얘기하면 기점이지 반드시 이제 그날 쏘게 될 건 아니지만요. 전반적인 정황상 아까 얘기한 북한이 이미 내부적으로도 공언을 했거든요. 이거 자주적인 권리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행할 가능성이 높고요. 오히려 근데 그동안 이제 그 해온 나름대로 북한이 국제사회에 대해서 난 굉장히 합리적인 행위자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미리 궤적 통보를 해왔어요. 네. 2009년, 2012년 모두 그랬거든요. 근데 보통 이거 아무리 늦어도 2, 3주 전에 합니다. 그럼 지금 이미 10월 10일에 결행하기엔 늦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 대안으로 어쩌면 10월 10일 날 언제 발사하겠다는 아마 공언을 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김정은은 경제 발전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뭐 핵무력 발전도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은 온통 지금 경제 건설에 매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어디서 오겠습니까? 결국 외화벌이를 통해서 돈을 마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예. 그렇다 보면 김정은도 합리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그 도발을 정말 국제적인 제재가 온통 쏟아질 수 있는 그러한 도발은 쉽게 저지르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